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건강서적 100권 한 번에 읽기 이어서 4부 올바른 자연건강법 실천 5부 자연건강법을 위한 기본 지식 식생활 공개입니다. 올바른 자연건강법 실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우유가 좋다는 사람들, 안 좋다는 사람들, 양쪽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주장에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건강 관련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려할 사항은 식품 업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각종 매스컴의 정보를 광고주 편에서 제공합니다. 매스컴은 자극적인 뉴스만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공인된 단체의 정보나 지침도 결코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신 영양학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포장지에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병에는 어떤 건강식품이 좋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주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연건강법.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발암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게 조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수분 없이 볶는 것, 그 다음으로 수분으로 수증기로 찌는 것, 그 다음이 살짝 데치는 것, 그 다음이 끓이거나 조리는 것, 그 다음 전자레인지나 오븐으로 조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날 것으로 갈수록 조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가가 점점 파괴됩니다. 가열 조리는 가장 소중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몸에 저장된 효소를 꺼내서 사용하는데 몸속 효소는 한정되어 있어 점점 다 쓰면 고갈됩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 생명이 끝나는데 효소가 불에 의해 모두 사멸됩니다. 효소가 듬뿍 든 날것이나 제철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채소, 해조류 등을 열에 의해 익히지 않은 것을 권장하며 발효식품을 추천합니다. 전자레인지 대부분은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식품 속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인체 세포를 손상하고 혈액의 질을 저하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적혈구 대폭 감소, 백혈구 수치 상승 등 면역력 저하와 암세포를 형성하고 뇌신경 장애, 호르몬 균형 붕괴 등에 일조하는 조리기구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 97%가 파괴되고 삶게 데치면 66%, 압력솥은 47%, 수증기에 찌면 11%밖에 상실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식품 속에 방사성 합성 화합물 생성이라는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상하고 새로운 핵융합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포 유전자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무도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합니다. 식품 분자구조 변형으로 비타민 B군 C, E, 필수 미네랄, 필수 지방산 등 영양 가치가 60에서 90% 저하되고 랩이나 종이 접시에도 발암성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물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전자레인지가 사용이 금지된 곳은 러시아입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그릇을 활용합니다. 모든 물체는 반드시 파동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뼈에는 원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사자가 풀밭이나 바위에 낮잠 자거나 아프면 바위에 누워서 쉬는데요. 이는 원적외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자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과 바위나 흙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과 공명현상을
잘 활용해서 치유하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속에 존재하는 원적외선의 장점은 생체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며 말초 혈관 확장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생체 내 음이온을 증가시키며 세포 활성화로 염증과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물 분자의 클리스터를 세분화해서 맛있는 물이 되게 합니다. 질그릇으로 된 독이 담긴 매실 엑기스가 플라스틱 통보다는 생체에 활기를 주는 이유입니다. 음식 맛은 물에 달려 있습니다. 수돗물에 염소는 쌀이나 채소를 씻을 때 비타민 B1 및 여러 가지 영양소를 파괴해서 오랫동안 수돗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해산물 물에 넣어 삶을 경우는 물에 따라 식감이 다른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역삼투압 정수기와 중공사막 정수기가 있는데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돼서 산성화된 물이라서 화학실험이나 반도체 및 최첨단 공법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순수한 물, 다른 말로 증류수가 돼버립니다. 오염물질은 제거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은 pH 농도가 7에서 7.5의 약 알칼리성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성 쪽으로 기울은 물은 장기적으로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화학 조미료 때문에 뇌세포가 자살합니다. 화학 조미료는 흥분 독소인데 화학 조미료, 아스파탐,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 등 식품 첨가물입니다. 뇌세포의 격렬한 흥분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자살하므로 뇌가 축소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발전합니다. 두통이나 뇌종양, 발작, 간질, 내분비 이상, 행동장애, 폭력성, 태아의 뇌발달 이상,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퇴행성 질환이 생깁니다. 성장기 한창인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조심해야 하며 화학 조미료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렙틴을 감소시켜서 과식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며 체내 분해 과정에서 요산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칼슘과 결합하면 관절 등에 쌓여서 통풍을 일으킵니다. 통풍이나 두통, 메스꺼움, 천식 발작, 가슴 답답, 피부 홍조, 심장 두근거림 등은 화학 조미료의 부작용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을에 함유된 것은 콩단백질, 카제인산 칼륨, 카제인산 나트륨, 글루탐산 소다,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자가 소화 효모 추출물, 식물성 단백질 가수 분해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화학조미료가 빈번한 식품과 첨가물인데 감자칩이나 냉동식품, 각종 수프, 천연 향미료, 메가엑기스, 부위용, 스낵용 가공류, 통조림 가공식품, 각종 조미료, 향신료, 천연 비프치킨, 향미료 등에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식욕을 둔화시키는 호르몬 GLP-1을 감소시켜서 달콤한 음식과 정크푸드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키는 의존성이 있고 화학 조미료처럼 흥분 독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때 섭취하면 인체 내에 분해돼서 아스파라긴산, 페닐알라닐, 메타롤,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발작이나 발진, 현기증, 불면증, 우울증, 메스꺼움, 생리불순, 기억장애, 불안발작, 극심한 두통, 눈이 침침해지거나 과잉행동장애, 근육통, 관절통,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스파탐은 뇌종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칼로리 프리의 감미료로 인정돼서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 식품에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화학 조미료처럼 뇌에서 호르몬의 세로틴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 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려서 더 과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속의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알코올이 만들어져서 메탄올은 간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되고 이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숫가루처럼 빻은 조미료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암 발생의 원인이 멸치, 현미, 아몬드처럼 지방이 많은 식품을 분말이나 페이스트로 만들어뒀다가 먹는 것인데요. 기름 성분이 함유된 곡류나 견과류, 멸치를 고속 분쇄기에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 성분이 접촉하는 순간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몸속에 나쁜 활성산소 덩어리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물은 압착해서 찌부러뜨리거나 두드려 빻거나 가루로 만들면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되고 부패되며 당화, 압류발 물질이 발생해서 영양소, 특히 항산화 물질이 심하게 파괴됩니다. 막김, 들깨가루도 조심해야 합니다. 놀라운 효능을 가진 천연 발효식초, 합성과 발효식초가 있습니다. 발효식초는 양조식초와 천연 발효식초가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 에틸알코올에서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 빙초산을 첨가해 초산 발효하고 맛을 돕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미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식초입니다. 양조식초는 전분당을 알코올로 발효시켜 초산균과 질소 화합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해 다시 발효시킨 식초입니다. 천연 발효에 순수한 사과식초를 추천하고 합성은 적혈구 파괴, 빈혈증 유발, 천연은 혈관 튼튼, 월경시 과달출혈, 치질출혈, 코피나 상처 날 때 한 잔의 물과 사과식초 한 찻숟가락으로 2숟갈을 혼합해서 매일 마시면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소금으로 조리를 합니다.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천일염, 주겸, 정제염, 제제염, 맛소금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소금은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이나 주겸이고 불에 구운 소금으로 불순물과 독성에 대부분 제거된 주겸이나 값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천일염을 채반에 올려서 물을 2~3번 뿌려 먼지를 씻고 물기가 제거되면 프라이팬에 약간 노르스름 할 때까지 볶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은 근육 경직시키는 성질이 있고 혈관도 일종의 근육으로 나트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염화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이 경직되고 심장이 높은 압력을 가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균형 있게 존재하고 건강에 해로운 미네랄이 제거된 정제염, 제제염, 맛소금, 꽃소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 건강법을 실천하는 식생활을 살펴보면 왜 사람은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할까요? 오전 4시나 낮 12시,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노폐물 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서 유독한 독소가 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음식물 섭취와 소화하는 시간대로 하루 중에 가장 왕성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소비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또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는 영양소 흡수와 활용 시간대입니다. 잠자는 동안 세포의 수리와 복구와 교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대 식사는 기분 좋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독소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아침에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인체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설계됐다는 것이 생리학상으로 밝혀졌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자고 나면 포도당의 창고인 근육 간에 생체 연료인 포도당이 약 2000칼로리, 킬로칼로리 정도 비축됩니다. 두 끼는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영양 불균형할 때 이른 아침부터 공복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신의 식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된 포도당이 소진될 때까지 점심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네요. 노폐물 배출 시간대인 아침은 식사를 하지 않는 뺄새 위주 식생활을 해야지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아침에는 신선한 주스를 마셔야 할까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엔진오일, 부동액, 타이어 공기와 여러 부품 기능에 해당합니다. 노먼워커 박사는 면역계통의 최고 수준을 유지를 위해서 신선한 주스를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날 비타민과 미네랄이 산성비에 의해서 탈취당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데 산성비가 내리면 모든 식물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용해서 독소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식품 표준 성분표에서 1947년과 2010년의 식품 성분을 비교해서 63년 동안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유량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을 살펴보면 63년 동안 철분은 10배,
당근, 비타민 A는 4배의 당근, 비타민 B1은 2배의 당근, 비타민 C는 4배의 당근을 섭취하는 게 과거 당근 한 개의 영양 보충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노먼 박사는 아침에는 식사 대신에 양배추, 햇감자, 고구마, 비트, 브로콜리, 생강, 토마토나 오이 등으로 채소 위주의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이어서 당근, 비트, 사과, 참외, 감, 귤 등 과일로 주스를 만들어 제철 과일 채소를 계절에 맞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전 중에는 현미나 집에서 만든 두유로 식물성 요구르트와 제철 과일을 먹으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시중 판매되는 주스는 제조 과정 중에 강력한 열 처리를 하고 각종 화합물질을 첨가했기 때문에 영양소와 효소가 파괴된 알칼리가 아닌 산성식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예전보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더 중요해지고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잘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날씬해질까요? 비만은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비만이 되는데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잘못된 간식 습관, 수면 부족, 비타민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장 속 비만 세균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에만 매달리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급격하게 먹으면 식습관은 비만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과식과 비만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잘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고 자극이 뇌에 전달돼서 히스타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배부르다고 알려줘서 식욕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 먹은 후 2, 30분 지나면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돼서 혈액에서 뇌로 전달돼 식욕 억제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식사, 또 3회 이상, 30회 이상으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이상적이고 많이 씹을수록 치매 항균 물질이나 독소 제거 효소가 나오고 뇌신경의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왜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자연건강법에서는 가능한 밥보다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네요. 효소 보물창고이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고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서 건강의 파수꾼이고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고 양질의 당분이 많고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고 과식을 해도 비만 걱정이 없으며 과일의 과당은 설탕의 당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 21일 동안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할까요? 자연건강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할 일은 21일 동안 과자를 비롯해 모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라고 하네요. 입안에 있는 혀의 맛을 느끼는 미래세포가 있는데 이 미래세포가 21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21일 동안만 모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동물성 단백질, 카페인 음료, 과자, 기호식품을 일절 섭취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했을 때 다시 시험 삼아 먹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돼서 맛이 틀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몸의 변화도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 느끼는 더부룩한 위, 불쾌감, 숙쓰림, 변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21일만 더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분명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칼로리 계산 위주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 현상이 있지만 자연건강법에 근거한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도 저절로 해결돼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즐거운 마음의 생활은 옥시토닌이라는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멀리해야 할까요? 원래 목적은 전쟁의 군인들이 비상식량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1940년에 맥도날드가 햄버거 전문 식당을 창업한 계기가 됐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값이 싸야 하고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고 유통기간이 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대량 생산의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또 입맛을 잡기 위해서 감미료나 향미료나 착색료 등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유통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유해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왜 식물성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사람의 생명은 장이 90% 책임집니다. 장은 나무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영양소 흡수를 담당하고 면역세포 70에서 80%가 집중된 곳입니다. 발효식품을 지속적으로 유산균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 중립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이 20대 유익균 20, 유해균 10, 중립균 70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균형이 좋다고 합니다. 유산균 식품으로는 김치, 물김치, 동치미, 된장, 고추장, 청국장, 나토 같은 식물성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발효식품에 발견된 유산균의 종류는 400여 종으로 비피더스균의 종류는 40여 종입니다. 장 속의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고 병원군의 감염을 예방하며 각종 비타민을 몸속에서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력 향상과 발암물질을 분해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강화 작용을 하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소 역할을 합니다. 채소, 과일, 발효식품을 날 것으로 많이 섭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 발화 현미와 콩과 잡곡밥을 고집할까요? 현미가 좋다고 무턱대고 압력밥솥에 지으면 앱시스트산과 피틴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세 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압력솥에 현미밥을 짓지 않아야 하는데 이유는 높은 온도의 압력솥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반감된다고 합니다. 현미는 24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씨앗의 껍질이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앱시스산이 존재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소문난 채식주의자였고 췌장암으로 56세에 사망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아몬드가 그의 식생활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아연을 포함해서 미네랄과 건강에 좋은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채식주의자에게는 인기가 있는 견과류죠. 하지만 불에 볶지 않고 오랫동안 날 것으로 섭취하게 되면 췌장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날 것이 씨앗에 싹틀 때까지 배아가 산화되지 않게 앱시스트산이라는 맹독적인 물질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앱시스산은 해독하지 않고 현미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피로, 또 손발이 차가운 냉증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설사나 악진하는 대변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식욕 부진, 또 괜히 초조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깨 결림이나 몸이 붓고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미를 정수한 생수에 24시간 불리면 이 맹독 성분이 사라지는데요. 또 콩은 48시간 물에 불리면 싹이 틈과 동시에 새로운 영양소가 생성돼서 더욱 좋다고 합니다. 들깨, 참깨처럼 작은 알갱이 씨앗도 4~5시간 정도 물에 불려서 햇빛에 말려서 날것으로 먹거나 각종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호박씨, 포도씨 같은 모든 과일의 씨앗도 앱시스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심코 씹어 삼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키위나 오이처럼 수분 속에 존재하는 작은 씨앗은 그냥 섭취해도 좋습니다. 현미를 물에 불리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발화독이라고 하네요. 12시간마다 새로운 물로 썩지 않게 교체해줘야 합니다. 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길까요? 하지정맥류는 식이섬유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변의 배출과 연관이 있는데 변기에 앉아서 아랫배에 힘주면 하지정맥 혈액도 압력으로 인해서 거꾸로 역류합니다. 하지만 하지정맥 곳곳에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판막으로 가로막혀서 혈액이 더 이상 역류를 못하고 정체되니까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과 섭취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흡수, 변비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견과류를 섭취해야 할까요? 견과류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면 날씬해진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견과류는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E,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셀레늄, 크롬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씬하게 해주는 기름도 많고 체중 조절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체지방 분해와 연소에 깊게 관련돼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체지방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특히 오메가9 계열의 지방산을 원료로 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견과류의 지방은 체지방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외생식과 화식의 비율이 8대2로 지켜야 할까요? 식사의 80%를 날 것으로 권장하네요. 가열한 음식은 20% 이하로 섭취해야지 백혈구 세포의 급증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바로 면역 시스템의 파수꾼이죠. 이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격퇴시켜서 이렇게 많이 격퇴시킬수록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왜 음식 궁합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이 위장과 소장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해로운 세균들의 먹이가 되고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장을 오염시키죠. 그렇게 되면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유화수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혈액을 오염으로 만들고 독소를 축적시킵니다. 지방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장에서 부패 현상이 발생하고 해로운 세균이 콜레스테롤을 먹고 질병 원인이 되는 과잉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산화된 지방이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 노화 촉진이 되며 혈관에 플라크를 형성하고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이 돼서 동맥 경화를 발생시킵니다. 또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해로운 세균의 먹이가 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발효가 되고 가스가 차서 변비가 설사가 생기고 혈액으로 흡수되고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혈액의 수소 농도가 산성 쪽으로 기울어서 칼슘이 중화시키려고 뼈와 치아를 녹여내고 그로 인해 뼈와 치아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은 바로 소화 불량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궁합이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에 시간이 걸리는 순서를 따져보면 물에서 주스, 주스에서 과일, 스무디, 수프, 그 다음이 채소, 그 다음이 콩류나 곡류, 그 다음이 견과류, 씨앗, 또 달걀, 유제품, 생선, 육류, 가금류 순입니다. 탄수화물과 채소, 동물 단백질과 채소는 궁합이 맞는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채소 비율은 1대9 정도가 좋습니다. 밥은 안 먹는 게 소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불에 익힌 육류는 소화 효소가 모두 사멸해서 소화 효소를 공급해야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뺏기면 몸이 무겁고 억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는 두세 점 먹는데 그치는 게 좋다고 하네요. 5부 자연 건강법을 위한 기본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제의 불편한 진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데 신경 써야 우리 건강이 유지됩니다. 영양제에 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기동량으로 얻은 지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영양제를 마치 보약처럼 여겨서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보약과 영양제의 과다 복용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영양제가 위급한 상황에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장기적인 복용,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네요. 미국 영양사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비타민 A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면 부작용은 없지만 단독으로 비타민 A만 과다 복용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천연식품을 통해서 영양소와 연계 플레이로 작용해 흡수해야지 우리 건강이 유지되도록 설계됩니다. 칼슘 영양제를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면 골밀도는 향상되지만 칼슘이 너무 많아서 콜라겐이 부족한 뼈가 돼 골절되기 쉽습니다. 채소의 칼슘은 마그네슘이나 각종 미네랄 적당한 비율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마그네슘이 턱없이 부족한 우유나 골다공증 약 같은 고칼슘 제품을 섭취하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칼슘 농도만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면 신장이 서둘러서 배출해야 되니 긴급하게 배출하지 않으면 여러 장애를 일으키니 세포 내 밖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의 이온 펌프인데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하면 작동이 안 돼서 칼슘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항산성 유지 기능으로 마그네슘이 뼈에서 녹아서 나옵니다. 인체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0대 1입니다. 그 중에 99%는 칼슘이고 마그네슘은 60%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비율이 적절히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족하면 포도당 연소 효율이 저하돼서 에너지 생산 지장이 생깁니다. 대사 진행에 필수 영양소 부족하면 구연산 사이클 도중에 포도당 일부가 지방으로 박히고 우리 몸에 축적돼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예로 무릎 통증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생기는데 무릎 관절 연골은 70에서 80%가 수분, 콜라겐, 뮤코 다당류, 연골세포 등으로 형성돼서 뮤코 다당류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관절에 압력을 가해도 수분량을 잘 조절해 연골 역할을 원활하게 조절합니다. 뮤코 다당류의 수분 속에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 비타민 B군, C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면 연골 수분량이 감소하고 연골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나 붓기를 수반해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비타민의 역할과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타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혈관, 점막, 피부, 뼈 건강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성장, 소화 촉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동물성 단백질만 중시해서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낮아지는데 세포 속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지원 없이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그 중에 E는 공기 접촉과 열에 매우 약한 게 특징입니다. 인공적으로 합성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는 물에 잘 녹아서 일부는 열과 냉동에 약합니다. 과잉 섭취를 해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과잉증 염려는 없습니다. 인공 합성한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복용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네랄은 더 이상 단순 물질로 변환되지 않은 화학 분자이고 뼈, 치아, 혈액 성분, 신경, 근육 등 주요 구성 요소인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인, 불소, 철분 등이 있습니다. 전해질로 작용해서 몸속의 수분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산과 알칼리 균형을 조절하는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염화물 등이 있습니다. 신진대사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효소인 역할을 돕는 미네랄은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분, 망간, 셀레늄, 올리브덴, 니켈 등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을 돕는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축적돼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미네랄이 있는데 이것은 셀레늄,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 흡수된 농약 성분인 비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주로 화장품과 대형 생선을 통해서 흡수된 수은을 배출하는 미네랄은 셀레늄, 칼슘, 아연 등이 있습니다. 항암제 역할의 항산화 물질을 살펴보면 항산화 물질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 물질, 이는 식물은 동물과 달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없어서 해충의 공격과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식물성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암 예방 티켓이고 세포가 산화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고 암 예방, 성인병 예방,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7대 영양소로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인체는 암 발현 유전자와 암 발생 억제 유전자가 공존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빨리 수리 복구해서 DNA를 회복하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DNA가 빨리 수리 복구되지 않아서 암 발현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로 악화됩니다. 신선한 채소에 많이 존재하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열에 매우 약하지만 효능은 대단합니다. 동일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C는 효능이 불과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설포라판 효과는 72시간 지속됩니다. 이 설포라판은 양배추, 브로콜리, 유채, 케일, 콜라비 등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 월등히 많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식을 해야 한다면 굳이 새싹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양배추와 브로콜리, 햇감자, 비트 주스를 추천하고요. 해조류 중에서는 큰 실말, 다시마, 미역, 미역귀를 추천하고 식이섬유 중에 후코이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암세포가 자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장의 점막 표면에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또 카페인을 살펴보면 졸음이나 피로를 없애주고 사고력, 집중력 향상, 심근수축력을 증강하고 기관지를 확장하고 지방 영소로 편두통을 경감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대량으로 섭취할 때는 중독이 우려되고 신장의 혈류량의 증가로 이뇨작용이나 세포 속의 수분 부족 현상과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혈관 수축 작용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무쇠혈관이 혈액순환 장애 발생과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하루 커피 2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자궁 내막증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과다 섭취 시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 저장된 칼슘을 유리시키고 빈혈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효소 영양학은 무병장수의 지름길인데요. 효소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 이런 영양소를 이용해 인체라는 건물을 짓는 데 목수 역할을 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인체 내 행하는 모든 화학 반응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요. 세포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2만 종류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와 반응해서 150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순식간에 만든다고 합니다. 효소는 섭씨 35에서 45도에서 가장 잘 적용하고 48도가 넘으면 활성이 둔화되고 54도 이상 고온이면 노출되면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불을 이용한 조리식품은 따라서 죽은 식품입니다. 동물의 사료 실험을 했는데 날것을 먹인 동물들과 또 익힌 걸로 먹인 동물들을 봤더니 익힌 것을 많이 먹은 동물들은 질병이 생기고 오래 못 살았다고 합니다. 효소 영양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날것의 중요성을 입증했고 효소가 풍부한 생식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효소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효소는 크게 잠재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뉩니다. 잠재 효소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체내 효소로 24종류의 소화 효소, 2만 종류가 넘는 대사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의 역할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로 몸속에 9천 종류 이상이 존재합니다.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인데요.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적어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혈액 속에 흡수되면 알레르기나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은 바로 모든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대사효소의 역할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세포나 조직 내 화학 반응으로 인해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가리킵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서 흡수된 영양소는 대사효소 작용으로 몸속의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아미노산으로 새로운 단백질이나 세포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해독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로 변환시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체외 효소로에 인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식이효소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정의되지가 않아서 학자에 따라서 음식효소나 먹거리 효소라고 합니다.
식이효소의 역할은 천연식물이나 동물의 수많은 효소가 존재합니다. 소장 끝부분에 대장과 존재하는 유산균, 비피더스균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인간의 몸속 만들어지는 효소보다 150배 많은 양인데, 유산균과 비피더스균들이 좋아하는 식품인 식이섬유가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자연히 많은 효소가 생성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균이 줄어서 대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효소의 생산량은 줄지만 생명력이 살아있는 신선한 식품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불로 조리한 식품 위주의 식사는 체내 효소를 점점 고갈시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체내 효소는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 밤늦게 일하거나 철야 작업을 하면 노화가 촉진되는 역할을 합니다. 경탄할 만한 우리의 인체 조직, 알칼리성 식품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체액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식품 위주의 식사는 잘못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동차처럼 오래지 않아 고장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산성식품, 올 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을 테스트해 보기를 저자는 해보라고 하는데요. 피로도의 차이가 확실히 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산성식품만 섭취하면 체액은 산성으로 기울어서 장기 곳곳에 염증이 발생하고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비율은 1대 9로 먹으면 컨디션이 좋다고 하네요. 알칼리성 식품은 모든 채소가 해당합니다. 대부분 과일이고요. 좁쌀, 수수 등 잡곡이 해당하고, 메밀이나 발화된 콩, 발화된 씨앗, 올리브 기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성식품은 백미, 밀, 밀가루, 정제한 귀리, 오트밀, 달걀, 가공한 유제품, 모든 육류나 생선, 석류, 딸기, 크랜베리, 땅콩, 캐슈너트, 피칸너트, 정제한 식용유가 해당합니다. 중성은요, 꿀, 현미, 두부, 아몬드, 콩 종류, 해바라기씨, 브라질 너트, 정제하지 않은 식용유가 해당합니다. 세포는 채소 단위의 생명체입니다. 세포의 수명이 중요한데요. 적혈구는 100일에서 120일이 돼야지 재생이 됩니다. 소장의 세포는 1일에서 3일, 위장세포는 4일, 위장 전체는 5일에서 7일, 입안의 점막은 7일에서 10일, 혈소판은 10일, 대장세포는 14일, 심장세포는 21일, 피부세포는 14에서 28일, 골수세포는 28일, 간세포는 42에서 56일, 근육세포는 60일, 뼈세포의 수명은 90일, 또 모든 뼈와 접속 조직은 7년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인체는 11개의 기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림프계, 비뇨기계, 신경계, 골격계, 외피계, 근육계, 생식기계, 이 11종류가 있는데요. 인체의 이런 일사불란한 연계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채소 단위의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돼 완벽한 플레이를 연출합니다. 수명이 다 돼서 새로 교체되는 세포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세포가 생겨날 수도 있고, 반대로 쇠약한 세포가 생겨나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자의 식생활을 살펴보면요. 저자는 새벽 4시 전후로 기상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죽염으로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5회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 후에는 질그릇으로 현미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고 생강차에 현미차를 혼합해서 한 잔 마시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책을 10권을 동시에 읽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8시쯤에 채소 주스와 과일 주스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그 다음 현미, 두유, 또 만든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서 나토와 꿀과 제철 과일을 더해서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반드시 과일을 먹고, 밥은 발화현미 40%, 찹쌀현미 10%, 콩은 30%, 잡곡은 20%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뚝배기에 끓여 먹고, 반찬은 10종류 이상을 준비하지만 생식과 화식의 비율은 80대 20
8대2 비율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된장국은 다시물을 미리 끓여서 준비해서 큰 통에 담아 필요할 때 냉장고에 꺼내서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인 후에 식탁에 올려놓고 약간 식은 후 된장을 넣거나 된장을 풀어서 물에 조금씩 넣어서 맛을 조절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발화현미는 직접 발화시킨 것을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을 불에 굽지 않고 조리거나 회로 가끔 먹고 탄수화물이나 동물성 위주의 단백질 식사는 위장에서 부패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조금만 먹습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는 밥은 먹지 않고 상추, 들깻잎, 마늘, 생된장을 많이 먹습니다. 해조류는 매일 섭취하고 김은 불에 굽지 않은 날것으로 밥과 반찬을 싸서 먹고 파래나 물미역, 톳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불에 구워서 독성을 없앤 견과류를 섭취합니다. 아몬드, 호박씨, 잣, 호두, 해바라기씨 등을 준비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혼합해 먹습니다.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 60% 들어있는 볶지 않은 생들깨를 2스푼,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참깨를 날것으로 1스푼을 섭취하고 견과류, 들깨, 참깨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2로 유지돼서 매우 이상적인 비율로 기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약간 양을 줄여서 대개 6시 전후로 먹고 그 이유가 가능하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네요. 이상 1, 2부에 거쳐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알던 상식과 또 몰랐던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너무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올려보았습니다. 이상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